막상 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또다시 망설여지고 너무 어색하네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많은 걸 밝힐 수 없겠고 제 나이와 성별만 밝히도록 할게요. 전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게 될 사연은 가까운 제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 주변에는 부모님 두 분밖에 모르는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보니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렇게 명의 힘을 빌려보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이 행복하고 평온하기만 한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풀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주신 이 채널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들어주실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말 형편이 지독하게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부모님 두 분께서 처음부터 가난하던 건 아니었어요. 저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필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가 망하고 빚을 쓰다 보니 날이 갈수록 처지가 좋지 않아졌죠. 그러다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제가 2번의 집을 사들일 때까지 집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이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새 가족이 지낼 수 있고 월세가 저렴하다면 어디든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수십 번이나 했죠. 1년에 이사를 2~3번씩 했을 정도이니까요. 단방 생활은 당연하고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에서도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공부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저도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어머니가 하는 부업을 해야 했고 청소년이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으니까요. 불만은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삶에 대한 어려움을 깨달았거든요. 삶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 제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겨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아끼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잠자는 시간 말고는 돈을 벌기 위해 항상 힘썼습니다. 다양한 알바를 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기량을 발휘해왔습니다. 일이 있다고 하면 겁먹지 않고 작게 장사도 해봤죠. 아기부터 노인들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모두 가리지 않고 가문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돈이 모이게 되었죠. 그걸 미천삼아 나름 사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사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조금씩 번 돈을 불려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 나이더라도 초반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당연히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줄을 들러볼 생각을 할 때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학원을 다니며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경매 대상인 건물을 실사한 뒤에는 수강생들끼리 소를 나누도록 했고 자리가 길어졌어요. 술자리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서친 것입니다. 편인데 남편에게는 저희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았던 사연도 나누게 되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도 저처럼 어려운 어린 시절을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먼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나와 유사한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이 있어 신기하다는 생각에 제가 살아온 경험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 어렵더라도 가족들이 한 곳에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가족들이 흩어져 친척집을 전했다고 했어요. 저처럼 고향원 같은 곳에서 산 적도 많았고 갈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노숙을 한 적도 있다고 했죠.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남편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집도 있고 부모님께 드린 것이 있으니 그 정도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성공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진 모습이 보였죠. 아마 그런 모습 덕분일 것입니다.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편 또한 저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우리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성공과 돈을 목표로 삼았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서로가 겪은 어린 시절에 돈을 벌게 된 이야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등등 시시콜콜한 주제 외에도 서로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주제들이 많아 우리는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는 남편과 연애를 2년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니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그냥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이 없어도 남편과 밥 먹고 자근만 있으면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와 느끼는 행복과 별개로 그 사람에게 성공과 돈은 꼭 이루고 말아야 하는 목표와 목적이었죠. 그래서 저와 충분히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력만 했더라면 저도 고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해가면서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내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최근에 자주 현익 씨와 결혼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있고 돈을 버는데도 문제는 없는데 더 큰 집이 필요하면 내가 돈으로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고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한 문제인데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남자라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면서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남편의 말처럼 자신과 함께하여 완벽한 행복을 찾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일이니 제가 좀 참기로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돈을 벌겠다는 집착 때문인지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 이야기를 입에 담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항상 그 위기를 잘 견뎌냈어요. 남편의 사업이 다시 괜찮아졌다고 생각되면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혼하여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도대체 뭘 부족하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지 않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뒤처져가는 10대부터 지내는 1년 1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핑계로 결혼을 미루는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남편이 여기어서 매달려 붙잡았어요. 결국 결혼하든 연애하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됐잖아. 겨우 결혼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우리가 10대, 20대라고 해서 내가 벌써 중반이니까 곧 후반이고 내 친구들은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지만 나는 나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말을 꺼내지 않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믿고 결혼하자고 말해볼까요? 근데 오늘 기분이 얼마나 나쁜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으로 인해서 애 낳는 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형편이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연기하는 거니까. 그 기준이 언제 충족되는지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3년째니까. 이제 부모님께 핑계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면 그땐 누구를 원망할 건지요? 사랑도 타이밍일 거예요. 당신과 나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이렇게 꿇고 빌게 내가 잘못했어요. 딱 1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보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할게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받아들이지 말아줘요. 남편을 믿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일련의 약속이 여러 번이나 실패했어요.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날 찾아와서 매달리고 있어요. 다른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 헤어지고 만나기를 수차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정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 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공 기준이 너무 높아 결혼을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 주도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께서 우리 사이를 아시기 때문에 무작정 제가 편하고 가능한 날에 양쪽 의견을 듣고 결혼식을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미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 도대체 왜 날 해 못해줘? 당신도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어서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아직 내 이외에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만큼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그래서 무섭다고 이번에 시작한 사업만 잘 되면 나가 먼저 당신에게 청혼할 테니까. 아니, 이제부터는 없어. 여기서 더 기다리다가 달라고 하면 나는 당신과 이제부터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오늘 거절하고 내일 사업이 잘 될 때 청혼을 했다고 해도 안 볼 거야. 당신의 사업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면 안 낳아도 돼. 우리 둘이 돈 문제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보면 당신 정도면 괜찮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며 집 하나 사서 밥을 먹고 살 문제가 없다면 결혼 후에도 우리의 수준을 유지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걸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어쨌든 난 분명히 내 입장을 말했어. 거절하면 그냥 다 끝이야. 나도 더는 미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해. 결국 남편은 마지못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 저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몇 번이고 결혼을 하려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결혼 준비였지만 이번에는 한 번처럼 큰 시행착오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역시 한참 만에야 들려오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무척이나 반가운 모습이셨어요. 정말 남편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 우리의 결혼 소식을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앞으로 가게 될 결혼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전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남편의 걱정이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서 어떠한 불안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걸림돌 하나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결혼 준비에 행복함에 알딸에 정신도 없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감에 따라 정신없이 바빠진 결혼 준비도 모두 끝냈고 청첩전까지 돌아보니 여유가 생겼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남편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눌까 했는데 결혼식을 올릴 때쯤 유독 남편이 바빠졌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해할 만했지만 이번에도 이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일 때문에 결혼을 뒤엎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 미리를 끝내놓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남편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 문자 이제 봤어.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날 돌아와서는 뭘 챙기거나 할 정신도 힘도 없을 것 같아서 신혼여행 짐을 미리 챙겼으면 좋겠어. 못 챙길 것 같은데 좀 알려줘. 아, 그게 아무래도 우리 신혼여행 못 갈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왜 못 가? 미안한데 정말 중요한 회사 일 때문에 그 주는 안 될 것 같아. 예약해 놓은 것들도 있거든. 거 다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전 그러면 당신 혼자라도 다녀오든가.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남편 없이 가면 그게 신혼여행이야 암만해의 여행이라고 하지만 내가 좋겠어 뭐 어떻게 안 돼. 지금 예약 취소하면 돈도 제대로 못 돌려받아 미안. 우리 다음에 더 근사한 곳으로 가자.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나 바로 일하러 가봐야 돼. 내가 예약 취소 못하겠으면 문자 안겨줘. 내가 다 할게. 그럼 끊는다. 일방적으로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서든 참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결혼이기에 얼마 안 당기고 남편과 다투기 싫었거든요. 남편과 다툰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참기로 했죠. 우선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려고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등을 취소해야 했었어요. 결혼식을 열기 전부터 정신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까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뭔가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였죠. 또 제 예상대로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결혼식 하루 전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회사 업무에만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는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 직원들도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공원 한쪽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편을 찾아냈죠. 내일 있을 결혼식 때문에 숨어있다고 보였어요. 그때 나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결혼을 모른 척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양가 부모님들께서 남편을 혼내며 저를 달래려 하셨습니다. 저랑 결혼을 싫어하는 것인지 자신의 기준에서 스스로가 모자라 결혼을 거부하는 것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통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고 이제 결혼만 하면 이런 일들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남편에게나 놀이와 달리 별일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것이며 남편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혹시 몰라 시댁 부모님들께서 남편을 감시하며 지키고 결혼식장까지 무사히 데려왔고 다행히도 우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까지 들어와 놓고도 돌발 행동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역시 그 이유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 3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일 때문이라고 하죠.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3일 동안 독소 고방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아시겠죠? 꿈이라도 꾼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결혼식을 올린 것일까 싶고 또 내가 문제일까 남편이 문제일까 헷갈리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기간 동안 남편에게 화가 나서 연락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따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딱 3일째에 들어와 4일째 되는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곧장 따먹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결혼 안 했어. 일 때문에 외박을 할 거 한다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데를 무시하는데. 아, 내가 나가면서 일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만든 거야?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우겨서 한 결혼이니 이런 생활도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까? 당신 성공을 기다리다 할머니가 되더라도 우리가 만난 기간만 따지면 무려 10년이야. 그리고 기다려도 프로포즈할 생각 없는 당신을 보고 헤어지겠다고 한날 울고불고 매달리며 붙잡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게 6에서 7년간 계속되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한상 나이 때 결혼 못하게 붙잡은 사람은 당신인데 그래서 내가 결혼을 미루자고 말했던 거 아니야? 나도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됐다 이렇게 된 거 오늘 말하기는 좀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고 해야 될 것 같아. 뭐, 헤어져야 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해서 헤어지자고?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식을 올린 것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거 알아? 아이,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고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과 결혼을 미루려고 했던 거 다른 사람이 있어서야 했던 거야? 당신이 결혼이 뒤처질 때까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말하지 못했어. 나도 이렇게 해서 참 난감한데 어쩌겠어요. 며칠 전에 그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했더라고.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말할까 했는데 당신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한결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당신도 나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거야 본데? 이쯤에서 정리하자. 결혼한 지 3일 만에 외도를 밝히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미친놈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미친놈아, 당신 미쳤어. 방금 전까지 나랑 한 말들 다 까먹은 거야? 그리고 나랑 보낸 10년의 시간들도? 그래, 우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여자랑 만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별 미친 짓을 해도 받아주는 여자. 지난 10년 동안 곁에 있어준 여자를 버리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을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밥 먹여주냐. 아까 놓고 이야기할게. 그 여자 날 만족시켜주세요. 부자이실 정도로 번거로우신 분이시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으시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셨네요. 사랑했던 당신에 대한 마음이고요.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10년이 가까워 넘어가며 쉽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돈뿐인 것 같습니다. 저가 이렇게 힘들게 살 것도 돈이었고 그걸로 자라난 것도 돈인데 사랑은 포기하겠죠. 당신이 전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해야겠습니다. 뻔뻔한 그런 모습이 정말로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제 손이 우선 나갔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리게 된 건 그런 쓰레기 같은 녀석 때문입니다. 이렇게 빼곡하지 말아요. 적당히 해주세요. 저가 화해하자고 하면서 결혼 미루자 했을 때 미루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이 좋다 생각하는 겁니까? 그만큼 모든 게 끝났습니다. 뭐라 해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당신의 물건을 챙겨서 집을 떠나주세요. 어차피 혼은 신고도 안 했으니까 서로 완전 땡큐네. 너도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이것인 현아 나 붙잡고 싶으면 어디서 돈남 다발 가지고 오던가.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제 막 시작된 신혼생활로 인해 행복한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나는 남편에게 평생 사랑해주겠다는 고백이 아닌 이혼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말이죠.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식은 왜 올린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제가 주도를 했고 남편이 계속해서 미루려고 했지만 그 이유가 사업 때문이라고 그랬지? 여자 문제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결혼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고 해도 남편이 결혼을 미루고 고민하는 이유가 여자 문제였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가 식구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결혼을 올린 것을 공표하는 마당에 외도를 밝히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다니 남편이 정말 이기적이고 악질이다 생각이 들었죠.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길래 여자로 보이지 않길래 결혼한 지 겨우 3일 만에 당당히 헤어지자고 요구하나 싶어서요. 자존감은 땅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죠. 자존감과 멘탈 모두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악인이 돼버린 거죠.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지금 나를 버리고 가려는 여자를 떼어놓고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옆에 꼭 붙어 있기로 했죠. 어차피 신혼집이 남편 명의로 된 곳이니 이곳에 붙어 있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헤어지기 위해서 또다시 가은 모욕을 쏟아냈고 짐을 챙겨 떠나겠다고 했죠. 얘야, 넌 정말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냐?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만큼 나를 포기 못하겠어? 그러면 내 첩보로 살던가? 아니야. 그럴 것도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좀 꺼져. 나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한다니? 그렇게 해. 지금 내가 당신 말리고 있어? 당신이 전에 한 말 맞다나? 우리가 법적인 부부도 아니잖아. 내가 나가야 내가 정리하고 새 인생을 살지. 뭐니, 마냥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뭘 어쩌라는? 건대어야, 너 나이 많아 빨리 결혼해야 한다며. 지금 나도 노선이라고 빨리 애 낳아야 한다며. 그럼 빨리 딴 놈 만나서 내 인생 살아라. 내 앞에서 귀찮게 좀 하지 말고 뭐 돈이라도 원하는 거야? 내가 좀 챙겨주면 조용히 떠나줄래? 아니, 나 돈 필요 없어. 나 당신이 옆에서 그 여자랑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지 말고 남편에게 맞서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있었지만 대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서서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고 있었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도 오기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복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치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상간녀가 있죠? 자신을 제 남편의 녀라고 당당히 밝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자 이것들이 쌍으로 날 놀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제가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 두 사람을 보고 불륜이라고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자신이 제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건가 싶었죠. 안녕하세요. 박현식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금 박현 씨와 만나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쪽에서 이설 씨 휴대폰 번호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박현 씨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는지 전화번호를 절대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 가지고 장난을 쳐요. 당신에게 이게 재미있어요. 뻔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상놈 주제에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찾아오면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장 머리카락을 잡고 여자를 내쫓고 싶었지만 먼저 흥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꼬리를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박현이라는 그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놈에게 사현 씨가 곁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놈과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서현 씨가 어떤 상황인지 점점 알아가게 된 박현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깨는 사건이었지만 사연 씨를 찾아가서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잠시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또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하긴 했지만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솔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지만도 여자를 집으로 안내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차회진이라고 밝힌 여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남편에 접근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씨는 얼마나 일하고 계세요?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고 말이에요.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계세요? 그저 이것저것 장사 같은 것도 하고 사업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하던 사업도 그때 번 돈은 미천하다고 했고요. 이것저것이라는 이 딱 넘어가면 그 인간이 저지른 악행도 덮어지는 거였네요. 악행이네. 그 인간 처음에 무슨 일로 돈을 벌게 된 줄 아세요? 사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 그 인간이라고요. 저희 가족 말고도 그놈과 그놈들 패거리들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저는 박현이에요.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그 후로 듣게 된 남편의 모르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투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걸 폰지 사기라고 하던데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막는 사기였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자를 보장해주는 사이였죠. 남편만 아니라 바람을 잡아줄 지인들까지 있었으니 투자 사기를 시작한 초반에만 몇몇 사람들을 구슬리고 꼬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남편과 지인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이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올라가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데리고 와야 했으니까요. 혜진 씨 아버님 씨. 그 지사기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절친한 지인분에게 투자 소유를 받은 뒤 약속한 날짜에 맞게 들어온 이자를 보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투자를 받게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모든 폰지 사기 끝이 그렇듯 아버님은 결국 이자는 물론이고 넣어둔 원금까지 모두 잃으셨습니다. 거기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으니 다들 손해를 보고 혜진 씨 아버님께 도망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혜진 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박현의 남편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소송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했어요. 합의한 피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 몇 푼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남편이 입장에서 합의금을 흥정하고 합의를 하며 푼돈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처벌 자체가 약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하긴 했었습니다.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사기에 대한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고의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던 혜진 씨는 분통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의 눈에 뜨기 위해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혹할까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같이 보이려는 목적으로 핍니다. 혜진 씨 아버지의 경우처럼 남편을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상종 내에서 꼬마들 깨를 초대하며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를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딸 역할을 완벽히 따라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재력을 살려 행사를 한 다음 남편을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가진 돈을 잘못된 투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그 돈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의 믿음을 얻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혜진 씨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혜진 씨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진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자 방향이 틀리게 된 것입니다. 혜진 씨는 사실 제 남편을 속이기 위해 생각 없이 다가오는 여자처럼 보일 때 아무 상관없다며 행동했어요. 혜진 씨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 존재를 알아봤다면 다른 방식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많이 미안해하면서도 그 말들을 모두 쉽사리 믿을 수 없었지만 혜진 씨는 제 생각을 예측조차 못할 정도로 사전에 정리해둔 자료를 보여주었고 그 자료를 보며 저는 혜진 씨의 말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겪고 있는 일을 보면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었고요. 무슨 목적으로든 혜진 씨가 다가왔던 결국 남편은 여전히 제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혜진 씨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든지 남편의 외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것에 실망해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는 다시 한 번 더 사과했지만 그 순간 그런 사과들은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만약 그럴 바에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떨어져 나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진 씨의 존재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저는 목적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혜진 씨를 얼굴에 안고 한순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 역시 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취한 행동으로 어려운 심정을 느꼈나 봐 밀어내기보다는 다독여 주었죠. 혜진 씨를 꼭 안고 있으면서도 문득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남편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혜진 씨에게 제가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혜진 씨,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게요. 물론 새로운 계획이 있겠지만 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나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맡겨주세요. 그 인간에게 꼭 복수하고 싶어요. 그 인간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허비한 제 인생이 무작정 10년을 그런 놈한테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일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당당히 밝히는 놈에게 지금까지 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곁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지금의 계획이 위험해진다 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도 그 남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요. 괜찮겠어요. 시가지 않는다고 해도 현이 그 놈이 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희복, 저를 도와주다가 평생 마음에 짐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야 박현이 복수 하나 보고 살아온 삶이라 복수를 한 뒤에 생길 마음의 짐이나 뒤바뀐 삶을 감당한다만 차연 씨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박현이에게 벌어지는 복수를 하셔야 한다면 다시 원래 살던 원리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손으로 그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최근한 마음이나 마음의 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 부탁드리겠어요. 제 손으로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부탁드리겠어요. 제 손으로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 같으니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제 손으로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최근한 마음이나 마음의 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후회할 일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리겠어요. 제 손으로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최근한 마음이나 마음의 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 같으니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2번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만들려면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연 씨에게 힘든 부탁일 텐데 지금처럼 그놈 좀 잡고 있어 주세요. 아무래도 안 된다리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테니까요. 또 그 녀석이 먼저 제시하는 돈이 있다면 다 받으세요. 복수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차연 시간과 박현이 그놈 때문에 허비한 10년간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겠지만 법정에서 주는 돈보다는 많을 테니 그걸 지난 날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꼭 챙기세요. 혜진 씨가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하면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와 행동들이 저는 제가 맡은 바를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재산을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통장이 몇 개 있고 약을 위한 비상금을 얼마나 따로 보관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이 집을 나간 템을 타지방 구석구석 뒤지며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컴퓨터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몰래 확인을 하며 무슨 주식과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예치한전은 얼마인지 틈틈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남편의 재산의 근사치이면 됐기 때문에 제가 알아낸 것만으로도 진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혜진 씨에게 나의 남편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자세히 말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이 저에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한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관계가 변하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변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때 참석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듯이 연락을 하여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가 남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남편이 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들이거나 빌려오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만으로 망하게 한다고 해도 성공에 목숨을 건 남편이라면 또 다시 일어날 줄 모른다며 확실하게 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의 빚을 만들어내게 할 만큼의 힘은 무한했습니다. 거면 과거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돈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대한 정보와 남편과의 관계를 알아본 뒤 혜진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거머리처럼 남편을 붙잡아 안달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남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혜진 씨의 계획을 의심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옆에 있는 걸 보며 치을 떨며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였어요. 아, 너 정말 언제까지 일어나면서 그래?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치자. 그럼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불행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말했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붙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만약 내가 너만 불행하게 만들어준다고 느낀다면 시간을 되돌릴 순 없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양과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격 차이 때문으로 헤어졌다고 말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 매일 뭘 하는 건지 요즘 이혼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듣니 좀 이상하다. 그 여자도 내 계획대로 되고 있나 보다. 그래도 왜 난 너를 놓아주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만 결국엔 너를 쫓아내고 싶지 않아. 그 여자가 떠날까봐 망하더라도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야기를 그만하고 옆에 있는 여자 떠난 뒤에 다시 시도해보자. 남편은 조급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험하기도 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협박하고 화를 참을 수 없는 기색을 보이며 집안 물건을 부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여자였기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겁을 가졌지만 못하는 절망에 빠진 남편을 상상하며 그렇게 만들어줄 진실을 믿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참아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나랑 헤어져주면 돈 줄게. 당신 잘 생각해봐에 내가 이혼 소송을 하고 별 난리를 다 쳐도 당신은 이만큼의 돈 못 받아. 우리 결혼한 지 3달도 안 됐어. 고작 3달이면 그게 가지고 재산 분고도 제대로 못해.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조용히 헤어져 주기만 하면 제가 이것을 위자료의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당신이 사용한 해주셔서 그래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를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너와 함께 이제 좀 쉬면서 살아가자고 생각해. 나랑 헤어져서 죽을 일도 아니야? 현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가 남편과 끝내기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진 씨에게 진행 중인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남편에게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죠. 기뻐하는 건 저였지만 대신 남편이 펄쩍 뛰어서 조화를 이루었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를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큰 돈을 받았고 이전부터 생활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결편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 곁에서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곳에는 큰 투자금이 들어왔다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투자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을 다 잃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혜진 씨에게 속았다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그 옆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야. 장난이죠.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당신과 똑같이 사기친 사람이지만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당신이 한 짓을 감게 잊어버렸나 봐요.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이를 잊었어요. 아니면 잊은 척을 하는 건가요? 나는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의 딸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복수하겠다는 일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성공했지만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쓰레기가 되었어요. 10년이나 만난 사람, 그것도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려서 내 계획이 잘못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계획대로 됐네요. 설현 씨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거든요. 설현이 뭐야? 이게 서현이를 어떻게 알아? 제 이름이 나오자 당황하는 남편에게 제가 직접 나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 등신이야. 씨가 당신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말을 하는데 근데 난 복수 대상이 아니니까? 나 도와주려고 나한테 사겠다고 찾아왔지? 또 당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나는 혜진 씨를 도와줬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등등을 알려주면서 나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당신이 얼마나 더럽게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는지 말했으면 나 당신과 만나지 않았을 거야. 또 결혼 후 그렇게까지 모욕감을 준 적은 없었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치고받은 것들이 진짜 씨 내가 가만히 있는데